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입니다. 에필로그는 주식은 통계학에 가까울까요? 심리학에 가까울까요? 저자는 주식을 예측 불가능한 심리학적인 면에서 분석했어요.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예측 가능했다면 모든 통계학자가 부자일 거잖아요. 주식이 오를 듯 하다가도 주저앉고 내릴 것 같다가도 치솟기를 반복하니까 통계적 수치가 가이드라인이 되어주긴 하지만 예상을 빗나간 변수는 늘 항상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주식의 심리적 영향이 얼마나 큰지 소개가 되어 있을까 해서 책을 골랐는데 이 책이 올해 출판된 베스트셀러예요. 근데 내용 면에서는 좀 만족감이 떨어지는 편이었어요. 두께도 400장 정도의 두꺼운 편인데 3일 만에 읽을 정도로 그냥 좀 부실하게 읽었어요. 그래도 알짜배기는 소개를 해드려야 되니까 내용을 정리해 봤고요. 이 책이 로널드 제임스 리드라는 사람에 대해 언급을 해서 많이 유명해졌는데 이 분이 미국에서 자벽부 그리고 주유소 직원으로 평범하게 일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사망할 때 그러니까 알려지게 된 게 800만 달러의 자산가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벌 수 있었을까? 이제 알아보니까 일단 이분은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큰 수익률에 탐욕을 부리지 않았고 많지는 않지만 성실하게 일해서 번 돈을 꾸준하게 안전한 수익률에 투자를 해서 그것을 계속 복리로 불려서 이제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그게 800만 달러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안전한 수익률이라고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S&P 500인가? 그쪽에 투자를 하면 안전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반복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문구가 되게 인상 깊었고 역사도 사람이 만드는 거니까 주식장이던 역사던 과거의 데이터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반복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통계학 분야가 그런 거를 연구해가지고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데이터가 영향을 주는 게 사람이고 그 사람도 그 유전적 데이터가 쌓여있는 그런 개체거든요. 그래서 유전적인 영향과 또 이제 사람의 무의식적인 내가 의식하지 않았지만 그게 유전적인 것도 있고 이제 무의식에 내재되어 있는 데이터 같은 것도 있다 보니까 계속 비슷한 패턴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런 데이터들이 이제 한번 발전을 하면 계속 이제 유지가 되는데 예를 들면 운동선수들이 이제 평균 기록을 내잖아요. 그러면은 예전보다 향상된 기록의 평균이 돼요. 그런데 어떤 이제 선수들은 신기록을 갱신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이제 그 한계에 도전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갱신이 되면 또 다시 이게 또 데이터가 쌓여서 평균을 이루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주식장도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역사도 그런 것 같고 다 사람에 의한 기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변화를 하려고 하니까 과거보다 현재에 정말 무한한 성장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게 다 이제 증명을 해주고 있는 거고, 이 사실은 진리처럼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보다 미래에 더 발전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행운과 리스크의 공통점은 흔히 행운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아, 나에게 이런 행운이 일어났어 라고 바라는데, 리스크는 절대 일어나지 않길 바란단 말이죠.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종종 위기가 기회가 됐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다면 행운과 리스크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감정에 의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도 때때로 어떤 상황을 위기로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고 절망감을 느끼고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그 상황이 위기가 아니고 나에게는 기회였고 행운이었다라는 사실을 느끼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절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데 훗날 지나서 내가 변하고 나서 이제 그걸 느끼게 되는 거죠. 자본주의가 돈을 버는 방법은, 저는 자본주의가 사람들의 욕망을 금전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욕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는 않는데, 욕망은 사람이 살아가는 원동력이니까 욕망을 상실한 사람이 살아간다는 거를 상상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저자는 자본주의를 부를 만들어내는 것과 부러움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설득력 있게 돈을 지출하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투자는 부를 만들기 위한 지출이고, 의식주는 생리적으로 탐하는 욕망을 만족시키는 지출이에요. 그리고 자본주의의 결과에서 기대치를 뺀 게 행복이라고 설명을 해요. 스스로 정한 기대치가 행복을 좌우하고,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의외로 행복지수가 높은 경우처럼 말이죠. 돈에 대한 태도는, 저자는 돈을 버는 것과 돈을 잃지 않는 것에 대해 서로 별개라고 설명을 해요. 돈을 버는 거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낙천적인 사고를 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되는데, 돈을 잃지 않는 것은 겸손해야 하고 돈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걸 두려워해야 되고, 번 돈의 일부는 행운이기 때문에 성공이 되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생존하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 전략이다. 억만장자 마이클 모리츠는 세콰이아 캐피털이 40년간 승승장구한 이유를 성장, 두뇌, 통찰이 아닌 전멸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던 생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진보의 과정. 병아리는 자신을 보호해주던 계란 껍질을 파괴해야지만 세상에 나올 수가 있어요. 혁신이나 성장도 아무 대가 없이 그저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성장통이라는 말도 있고, 안락한 것들을 파괴하고 무너뜨려야지만 얻을 수 있는 가치이고 새로움이에요. 이처럼 경제도, 시장도, 커리어도 상실 한가운데서 발생을 한다고 해요. 긍정적이지 않은 주식시장. 러셀 3000 지수라고 대형 상장 기업들이
개 모아놓은 지수가 있는데 이 지수에 포함된 기업 중에 40%가 70% 이상의 시가총액을 상실하고 다시는 회복하지 못한대요. 이 사실만 보면 주식시장이 전혀 긍정적이지가 않은 건데, 더군다나 사람들이 큰 수익률을 낼 거라고 기대하는 분야들, 기술, 통신, 에너지, 재랑소비재, 건강관리, 산업재, 필수소비재, 금융, 공공사업 순으로 막대한 손실을 경험한대요. 그리고 행복의 조건은, 이 책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저자는 돈보다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원하는 것을 원할 때 원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돈보다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요. 그리고 돈의 가치는 내 시간을 내 맘대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결정권과 자율성을 제공한다고 설명을 해줍니다. 주식에도 배당금이 있는데, 저자는 이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배당금이라고 설명을 해줘요. 인생에서 가장 끔찍했던 경험은 저자가 투자은행에서 일을 할 때 보수도 두둑하게 받고 지적 자극도 받으면서 스스로 중요한 사람이 된 듯한 느낌이었다고 해요. 근데 깨어있는 모든 순간을 상사의 노예로 일했고 넉 달짜리 인턴십을 고작 한 달 버티고 그만둔 거예요. 이 말만 봤을 때는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별반 다르지 않다. 그리고 저도 순수했던 시절에는 이 회사가 꿈을 이뤄주는 자음이 가치 실현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믿었는데, 지금은 현대판 노예제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에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된 게 되게 한심한데 또 감사한 느낌입니다.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진정한 인생. 세계 최대의 온라인 인디 음악 시장 cdbass.com의 창업자 데릭 시버스는 그의 인생이 진정으로 바뀌었다고 느꼈을 때에는 부자가 됐을 때가 아니라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얻었던 22살 때라고 해요. 22살에 독립한 거예요. 그리고서 진정한 인생을 얻었다고 생각한 거죠. 그렇다면 부란 무엇인가? 부는 눈에 보이는 물건으로 바꾸지 않은 금전적 자산이고, 부를 축적하는 유일한 방법은 가진 돈을 안 쓰는 거예요. 성공의 대가는, 주식으로 성공을 하려면 기나긴 성장 도중에 발생하는 변동성과 손실로 인한 스트레스를 감내해야만 해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스트레스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돈을 관리함에 있어서 밤잠을 설치지 않고 안심할 수 있는 투자금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조언을 해요. 329페이지는 대단하다, 아직까지 이 책을 읽고 있다니 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책을 좀 재미없게 읽다 보니까 저자는 지금까지 이 책을 읽고 있었구나,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했겠지만, 저는 이 말을 보고 책을 순간 덮고 싶었어요. 많이 안 남아있어서 맞아 다 읽었고, 시간 관리에 대한 것은 때때로 잘못된 투자를 할 때가 있어요. 잘못 들어간 거죠, 물려가지고. 근데 이럴 때 주식을 함부로 팔기보다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지켜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고, 시간이 행운과 리스크 자체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데 기다린 사람에게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조금 지켜보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겠구나 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와줘요. 오히려 수익률이 반대로 날 때도 있고, 그리고 1순위 경제적 목표는 저자는 부자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독립성을 먼저 갖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찰리 먼거도 나는 부자가 되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저 독립성을 갖고 싶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독립성을 갖는 게 부자가 되는 첫 번째 관문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진정한 성공이란 극심한 경쟁의 쳇바퀴에서 빠져나와서 내 활동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거죠. 홀로서기에 성공한 사람들이 부자가 될 확률이 높다. 선택의 자유. 마지막 쯤에 저자가 긴 말을 하나 남겨놓는데, 필요하다면 중간에 마음을 바꿔도 괜찮다. 18살에 인생을 모두 파악하는 것은 어렵고, 네가 고른 전공이 나중에 즐겁지 않아도 괜찮고,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딴 학위가 열정을 느끼는 분야가 아니어도 괜찮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일을 하고 싶어져도 괜찮고, 가치관과 목표가 조금씩 바뀌어도 괜찮다. 그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게 되게 어려우니까 그건 대단한 거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특히나 젊으면 젊을수록. 그래서 저도 느끼는 게, 어릴 적에 진로 선택에 대한 장래 희망 적잖아요. 좋아하는 걸 계속하겠다는 생각으로 진로를 선택을 했고, 그 진로를 바꾼다는 거는 어렸을 때는 상상하기도 힘들었고, 왜 진로를 바꾸지? 라는 이유를 알 수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제가 나이가 들고 사회생활을 하니까 더 좋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때는 그런 경험도 없었고 이유도 알 수 없었지만 그런 거를 알아가면서 삶이 계속 바뀌더라고요. 그런 선택의 과정들이 쉽지는 않아요.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하지만 그 삶을 바꿀 수 있는 용기는 지금 현재를 인정해야지만 그런 용기가 생기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겸손해져야지만 되거든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나이에 대한 한계 때문에 도전을 하지 못하면 그게 꼭 나중에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고 않아야겠다고 늘 생각을 합니다. 한 번뿐인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기 위한 선택의 순간에 늦은 나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오디오북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